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물론 이제 뒷부분에 한국 대선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미국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지금 한국과 한국 대선 후보들과도 연관이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남북한과 우크라이나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남한과 북한이 따로따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입장도 조금 다른 이런 내용을 한국 밖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 보도부터 전해드리자면은, 뉴욕타임스는 한반도의 양측이, 북한과 남한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미국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미국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응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서로 다른 이유로 북한은 1월 달에 미사일 테스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달엔 안 했죠. 아마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이 올림픽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음표를 붙였고,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났고 더군다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또 북한이 얻어내야지 되는 결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과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지렛대로 쓴다던가, 또 테스트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북한이 다시 미사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장거리이건 단거리이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 옵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입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질 때 한국 내부의 여론에서 요즘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많이 구 러시아에 속했었던 때, 그때 이제 체르노빌 이런 곳이 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러시아 그리고 이제 다른 강대국들 미국을 포함해서 이 부다페스트 조약에서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안보를 지켜줄게 하고는 지금 그 이후에 또 다른 협상들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사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고 하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조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이미 종이호랑이가 된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론은 우리도 핵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여론이 무척 강해진다는 것.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힘이 점점 강력해지고 한국의 주변에는 강대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할 때 정신없이 철군했었던 것이나,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지 된다는 여론이 강해진다는 거죠. 북한은 지금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를 방어했죠. 우크라이나 사태의 뿌리는 미국이 제멋대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독단적인 제재, 헤게모니, 압박, 군사력 등으로, 그리고 내정 간섭 아니냐, 왜 남의 나라 일에 그러느냐, 미국 스타일의 이중잣대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유럽이 나토 회원국을 확장하려고 했다, 그게 러시아 안보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북한의 말하자면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자체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보거나 북한이 보거나 인도가 보거나, 아니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아무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는데 탱크를 가지고 한 20만 대군이 쳐들어갈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동참을 하지만 러시아가 한국이 지금 중국이라던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무역 양이 작기는 작습니다. 전체 뭐 수출품의 1.6% 정도는 되지만 미래를 보는 거죠. 중국에 너무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사태가 아주 나빴을 때 우리가 어떠했던가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미래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무역 그 교역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과 세계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국의 제재에 동참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한국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한다. 이게 일본, 호주와 다르다.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호주와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무역 거래라든가 우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그 본사가 있는 뭐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 상품, 반도체가 되었건 컴퓨터가 되었건 항공기 부품 등등 뭐 러시아에 수출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던가, 반도체 기본적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을 한국이 러시아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 수출하는 품목은 미국의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입장이 일본과 다른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조금 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이 국가 나름대로의 추가적인 제재, 반도체라든가 하이텍 상품이라든가 뭐 러시아 은행을 동결한다던가 이러한 것은 이미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두 군데를 이쪽 지역은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속한 자치정부가 아니라 독립국가야 뭐 이렇게 선포했었을 때 일본은 먼저 뭐 그쪽 두 지역에 도네츠크와 그리고 리안스크 지역에서 그 러시아의 그 지배를 받는다기보다 러시아와 한 몸 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던가 미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전략적인 모호함 이런 표현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무역 파트너고 수출의 1.6%, 수입을 더 많이 하네요. 2.8%. 그런데 한국과 러시아는 예전에 그 굉장히 1991년부터는 그 뭐 노태우 그 대통령 당시부터는 우호적이었었죠. 고르바초프 당시 대통령이 제주도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이전에는 뭐 한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40년대 말부터 유엔에 가입하기를 원했지만 러시아가 반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91년도 그때가 구소련이 무너지기 3개월 전이었는데, 수교도 하고 한 뒤에는 한국의 그 유엔 가입을 더 이상 방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도왔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무너지기 3개월 전에 해서 그런 도움을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받았죠. 지금 한국의 그 여당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 러시아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받았다고 엄청나게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한국도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수출 무역 관계로나 관계를 좋게 맺어야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그분이 너무나 그 무슨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특히 라디오 방송국 같은 데는 음성이 그대로 들리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에게 훈장 받은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저는 조금 그다지 뭐 즐겁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속 독재자니까요. 독재자가 이런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그처럼 러시아 통도 있어야지 되고 중국 통, 미국 통 다 있어야지 되는 거죠. 함께 사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본이야 뭐 러시아하고 무슨 영토 분쟁 같은 것도 있고 뭐 2차 대전 그 이후에 별로 가까울 이유가 없으니까 이 도쿄는 한국보다 훨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는 평화가 중요하다.
지도자의 자질이 호전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뭐 부분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표를 본인에게 가지고 오도록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밀고 나가죠. 윤석열 후보는 뭐 또 강한 안보를 얘기하는 거, 큰 파워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언제나 그 교훈을 느낀다 하면서 그 9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안보 보장 받았는데 그게 뭐 헌장대로 종이에 서명한 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요. 선언문이 뭐 나라 보장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한 것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네요. 우크라이나 주재 우크라이나 그 주한 대사가 한국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우려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한국이 워낙에 그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요청을 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의 주권은 존중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는 한국이 참여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한국과 무역 관계만 보자면 러시아가 수출 1.6%,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2.8%였었죠? 2.8% 맞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 품목의 0.1%밖에 되지 않거든요. 러시아의 1.6%에 비하면 아주 작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큰 기업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도 약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지금 변하고 있는 것 이 순간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스위프트 코드, 이 수입을 할 때 그 거래를 하는 달러로 거래를 하는 국제적인 그 재정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스위프트 코드를 부분적으로 러시아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한 제재입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주민이 그 탱크 앞에서 누웠다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지원해달라고 하면 헬멧 5천 개 보냈던 그 독일이 가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그 노르드 스트림 2 이것도 일단 최종적인 승인을 스탑한다라고 했고 무기까지 뭐 미사일도 보내고 많이 보내더군요. 그만큼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보여준 것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같은 결사항전의 뜻을 왜냐하면 무작정 당한 것이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의 공격으로부터 그런 것을 세계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독일이 또 그 스위프트 코드를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태리하고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한국의 대선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AP통신은 미국에선 이 점을 참 많이 봅니다. 여성 혐오가 어떤 이슈의 한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여권주의 운동이라든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다투고 벌 주고 하는 일이 있는 오랜 동안 이어져 왔던 미국에서도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남성도 인정하고 여성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무엇이냐, 우리 젊은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하니까 이제 그 사실 여부는 사실 여부고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 이슈가 미국에서는 보도가 되는 겁니다. 홍희진 씨 27살의 서울에서 사무직 직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치가
굉장한 여성을 차별한다. 마치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는 듯. 지금 특히 이 부분은 윤석열 국민의힘 그 후보가 특히 36살의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많이 주도를 해왔잖아요. 여성들이 어디 대한민국에서 차별을 받느냐. 남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 18개월 군대 갔다 오고 얼마나 힘든 것을 많이 하는데 뭐 여자를 뭐 어떤 형태로 몇 %씩 뽑고 이게 말이 돼? 여성 무슨 법이죠? 무슨 부죠? 여성 가족부를 없애야지 된다. 결국은 공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희진 씨는 마치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는 것처럼 남성에 대해서만 특히 20대에서 30대, 20대가 주가 되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죠. 길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여성들이 시위를 하면 영락없이 똑같은 나이대의 남성들이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한다는 얘기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전부 55세 이상이다. 이게 AP통신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57살, 한 사람은 61살이죠. 윤석열 후보가 나이가 더 많아서. 그래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한국의 유권자는 정치인들이 참 쉬운 길을 택하는 것 같다. 문제를 푸는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를 많이 받느냐. 그런 것. 20대 남자에게 여자가 더 많은 베네핏을 받는다 하면서 그럼 잘해줄게. 뭐 여성 뭐 가족부도 없애고 하면서 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자에게 부당해.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가짜로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던가 하면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고도 공약을 했고 이준석이라는 이 그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에서도 표현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젊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런데 남자의 권리에 집중하는 남자 하면서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한국에서는 여성이 성공하는데 전혀 방해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차별은 개인 대 개인이지 어떤 시스템적인 차별이 없다. 미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소수인종에 대한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었는가? 여성에 대한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었는가? 미국은 그 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예외를 극히 예외인 뭐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을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지금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다는 것이요. 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뭐 북한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남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한다는 거죠. 남성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권자들이 별로 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없앤다고 하고 한쪽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름만 바꾸겠다. 어쨌든 여성자는 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뭐 이런 데서. 그런데 AP통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말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고 차별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언론 매체의 특성상 우리가 사실을 한번 짚어보겠다 하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볼 때 한국은 156개국가 가운데서 102위입니다. 무엇이 남녀 차별의 갭. 남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 되는데 한국은 102위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정치라든가 회사 이사실에 여자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 그리고 은행에 여성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거 다 낮은 직급이지 위에 올라가면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위에 올라가면 없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돈 페이갭도 마찬가지여서 경제협력개발체에 따르면 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32%. 뭐 미국도 많이 차이 나요. 해서 이제 저출산율에 대해서도 저출산율을 얘기를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여성은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저출산율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성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아직도 그렇지만 아이를 보호해주는 시설이 있다던가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눈치 보지 않고 아이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같은 무슨 결근을 할 수 있는 뭐 날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성이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은 아이를 안 낳고 저출산율이 된다는 얘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싱글마더가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런데 이 자녀 양육 지원을 바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폐지한다고 하는 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싱글 엄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 한국에서 모욕 같은 것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AP통신이 얘기하기를 한국 보수는 트럼프와 같은 아이덴티티 정치를 한다.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게 뭐 꼭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그런 이슈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여자 대통령도 나왔지만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 기업의 문화를 뭐 여성이 학대당하고 임금에서 차별받고 승진해서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남성들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 뭐 유튜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뭐 39살에 뭐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선전하는 것 같아서요. 남자가 많이 버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남자가 왜냐하면 더 어려운 일을 더 오래 하니까 이분의 얘기입니다. 남자처럼 받으려면 여자도 열심히 일하고 임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유튜브에서 남자가 더 어려운 일을 더 오래 하니까 많이 받는 게 당연하지. 누가 그렇게 따집니까? 똑같은 일을 할 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는 똑같은 일을 하고 성과가 똑같을 때 성과가 입은 여자가 더 높을 때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갭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지금은 가사 분담도 많이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고 그런데 불만이 도대체 뭐 불만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해도 뭐 완전히 하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 다른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역사가 있는데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은 뭐가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물도 안 떠다 먹고 하던 그 시절이 뭐 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뭐 지금 뭐 50대 60대를 얘기하죠. 20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뭐 엄마가 힘들고 그랬는데 뭐 결혼도 일찍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사이에는 AP통신이 보도하기를 이 남녀에 관한 이슈 말고도 굉장히 서로 의견이 반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척 강성이고 경제 성장이 사회복지, 무슨 어떤 그 평등한 분배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는 젊은 여성은 반대로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불만을 하는데 과거에 한국은 정말 조용한 나라였는데 여자들이 하도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극성스러워서 망쳐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가 본인 그 뒤를 그 몸을 만지려고 해서 그냥 손목을 비틀었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남자가 남자의 손목을 비틀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여자가 남자의 손목을 비틀면 저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AP통신이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지금까지 그 조용하다는 것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하면 네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그래?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나운 여자야. 이러고 말하자면은 눈여겨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에 가서 울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말거나 나쁜 여자로 판단받기 두려우니까 아무튼 개인적인 면으로나 전문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AP통신이 한국에서 여성 이슈가 남녀 이슈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있다. 대선에서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두 가지는 하나는 경제잡지 포브스가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Foreign Affairs가 윤석열 후보의 기고문을 썼는데 그건 아주 그 좀 현명한 그곳에 기고문을 보낸 것은 그렇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것은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순서별로,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본회에서 치렀던 그런 Foreign Affairs에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다음 달이래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치르는데 어떤 경제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 정책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기대하지 말아라. 지금 대통령은 뭐 이재명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든지 경제에 있어서 대단한 혁신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포브스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을 내느냐. 결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들이 얘기를 하네요. 한국은 테크놀로지 파워하우스다. 뭐 유럽, 일본, 미국과 경쟁하는 가장 혁신이 아주 빠르고 그 폭이 큰 국가다. 세계에서. 테크놀로지 기반도 다양해서 반도체부터 백신 제조까지. 그런데 아주 혁명적인 새로운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누가 되든지 단답하고 얘기를 합니다. Short answer 하면서 기대하지 말아라. 큰 변화를. 두 후보 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에는 이미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뭐라 얘기를 하지만 큰 그림은 무엇이냐? 세 가지가 합치는 건데 정부와 잘 알려진 재벌과 스타트업, 연관이 돼서 서로 협조하도록 이재명 후보이건 윤석열 후보이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이 이렇게 간다고 포브스는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국의 그 리더들은 한국이 이 업계, 산업, 무역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상품을 파는 거. 참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뭐 탄탄했죠. 많은 지금은 없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그 브랜드들이 있어서 고가였고 그 중국은 그에 비해서 쌌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일본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또 중국의 싼 값 이런 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도 계속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지속해서 한국의 세계에서의 경제의 위치가 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상품도 원하고 테크놀로지, 기술도 원하고 한국의 투자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 산업 정책 같은 것은 항상 서울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데 지난 세기에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한국을 부자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그 또 다른 세기로 나아갈 건데 지난해 7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한국이 뭐 뉴딜 2라고 하던가요? 1,900억 달러 규모. 이게 이제 교육에도 투자하고 뭐 훈련도 하고 연구, 개발, 디지털 또 뭐 그린 테크놀로지 이런 투자를 늘려서 민간 분야에 전체적으로 아무튼 국내에서도 수요를 충족하고 해외로 나간다는 건데 이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꼭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지속해 갈 거라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리고 한국 재벌은 무슨 굉장히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죠. 정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모든 후보가 재벌 개혁을 말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벌 시스템을 개혁을 하든지 재벌을 개혁하든지 미국에선 그냥 재벌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작은 그 말에서의 차이이고 이제까지 모든 후보가 다 재벌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아무 후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재벌 중심형 국가와 손을 잡고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삼성과
어찌어찌 한다 해서 어찌어찌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선두주자가 두 사람이 다 재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뭐 때려 부수겠어 라든가 이런 개혁을 공약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재인 그 행정부만 하더라도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재벌에서 생각했었던 분을 앉혔지만 뭐 안 했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 국가적인 그 거대한 계획에서 이걸 밀고 나가려면 재벌이 또 하는 역할들도 너무 많고 개혁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두 선두 주자는 아예 분명한 개혁을 공약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가 코비드로 흔들렸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아주 큰 기업 힘들었는데 또 흔들고 싶지도 않고, 또 유권자들은 다른 이슈에 집중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당연히 한국에서 부동산 값이죠. 경제 성장, 팬데믹 이런 것을 탑으로 놓고, 지금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뭐 사망률 최고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망률이 좀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재벌 개혁은 탑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과는 달리, 과거 대선에서와는 달리. 좋아하건 미워하건, 이게 포브스의 표현입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심에 있었고 미래 한국 경제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하이텍 스타트업과 재벌이 협력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아시아 그 재정 그 비상사태 때, 그때 그 이후에 이런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뭐 한국이 창조개혁혁신센터 뭐 19, 뭐 이런 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조용하게 지원하고 계속 그 일을 해왔습니다. 로컬과 전국적으로 뭐 재벌과 새로운 스타트업을 한 지붕 아래 두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정부가 이제 사업주와 같이 일하는 것. 따라서 한국의 경제 정책이 뭐 아주 매서운 그런 그 서리빨 같은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고 포브스가 세계의 경제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2008년도에 그 보수 대통령으로서 10년 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부 소유 회사를 그 민영화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결국은 그 물러날 때 보니까 뭐 300개 가운데서 한 10% 미만 뭐 합병되거나 뭐 민영화하거나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큰 그림에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대통령이 되건 진보가 대통령이 되건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오랜 동안 진보가 밀려 있다가 진보 대통령이 돼서 최저임금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조금 올렸었죠. 그랬다가 부작용이 있었고, 본인이 공약한 만큼 그 서약은 그 대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임기 초기에 그 서약으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정도, 이 정도로 할 수 없는 뭐 구조 많은 게 있잖아요. 인구가 있고 국토의 면적이 있고 무슨 회사의 숫자가 있고 수출 수입의 경제의 그 GDP와의 균형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 정부가 하기를 원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만 완벽하게 본인이 쥐고 흔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80년대부터 뭐 이 큰 기업과 정부와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까지 합쳐서 하는 이러한 그 마인드셋이 여전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그런 것. 그 한국처럼 또 작은 마켓에서는 또 서비스 업계만 가지고 지탱하기가 불가능하고 하니까는요. 해서 한국 대통령이나 업계나 모험을 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해서 다음 대통령도 의심할 여지 없이 경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만 다 과거에도 테스트해보고 시행도 해봤었던 것. 정부와 잘 알려진 재벌들과 스타트업이 함께 일하는 길 해서 크게 경제 정책이 흐름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포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포브스에 실린 사실은 기고문입니다. 이분은 책이 곧 나올 텐데요. Shrimp to
고래. 그러니까 새우에서 고래. 이게 새우였을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는 그 한국전. 그때에서 지금은 한국이 그때의 새우가 고래가 됐다는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글을 쓴 라몬 파체오 파르도 이 전문가예요. 이 부분에서. 아무튼 그래서 잊혀진 전쟁에서 케이팝까지 소제목을 그렇게 붙였네요. 고래 아니요. 슈림, 그러니까 새우에서 고래로, 사우스 코리아 잊혀진 전쟁에서 케이팝으로. 그 저자가 포브스에 쓴 글입니다. 한국 경제 정책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Foreign Affairs의 이재명 후보가 보낸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테고, 이게 이제 그 이슈가 된다면 Foreign Affairs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읽는 그런 그 외교 정책에 관한 잡지잖아요. 해서 이제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미국인을 포함해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썼고 아주 그 잘 들어오게 쓴 그런 그 오피니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세계 탑 10 경제 대국이고 혁신적인 회사, 새로운 테크놀로지, 팝 문화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한국은 할 수 있는 일, 해야지 될 일이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이슈의 주역이 되는 거죠. 코비드 19이 되었건 기후변화, 공급망 회복 다 마찬가지라면서 한국은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그 동맹인데 세계 경제 성장에서도 미국과 같이 무슨 핵심적인 국가가 되는데 국내에서 중요한 도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관계 정립. 이데올로기와 공허한 슬로건으로는 이 같은 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는 실용주의를 무척 강조했거든요. 해서 이 기고문 제목 자체가 한국을 위한 현실적인 비전, 프랙티컬한 그런 비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잘했다는 것을 쭉 열거합니다. 경기지사로서 인구도 경기도가 많고 뭐 북한과의 가까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되풀이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제조업이 뭐 반도체 생산도 있고 고급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도 있고 북한과 분쟁이 있을 때는 경기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다는 겁니다. 서해안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도 알고 중국과도 가깝고 또 그 험프리 그 미군 부대도 있고 경기도 주민은 한국의 미래가 우리 이웃 나라와 뭐 이렇게 딱 된다는 것을 북한과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을 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본인은 그 같은 경기도의 지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핵 이슈도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돼서 한미 관계도 있지만 서울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하도록 그 어떤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려고 시도를 해도 한국은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이해를 해야지 되고 이해를 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되고 뭐 선제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말 자체로도 위험하다고 요즘 캠페인에서 늘 하고 있는 얘기를 말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될 텐데 그건 용납할 수 없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평화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행보죠.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쓰는 것, 또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지 되는데 2019년도 하노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못했잖아요. 크게 한 번에 썰어버리자 하는 게 안 됐으니까 조금씩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재도 풀어주고 하면서 그러다가 북한이 다시 도발적인 태도로 나오면 그때 또 제재를 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이산 가족이라든가 다른 많은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북한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지만 한반도에서도 중국과도 한국이 잘 지내야지 되는 게 북한 이슈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잘 지내야지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꼭 미국과 한국이 멀어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미국이 그 오해할지도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무역 파트너라는 점. 그런데 도쿄와 한국과의 관계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일본 문화도 들여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한류가 터진 겁니다. 뭐 넷플릭스 등등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한국 국민의 창의성이 있고 뒤로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이 있고 해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게이츠 오부치요 이 그 총리와 그때 사과했잖아요. 진심으로 일본이 과거에 했었던 이 관계로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야지 된다. 일본도 무슨 뭐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갔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렸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어떠한 것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도록 않기로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 하지 말고 1998년도 게이츠 오비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사람 그때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엔 다 잘하겠다 이 얘기예요. 인도와도 잘 지내고 아시아에서 뭐 기후변화에도 우리가 잘할 것이고 모든 이슈에서는 국가적인 합의, 국제적인 합의를 할 것이며 하면서 정치 리더는 항상 오픈하고 개방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 된다. 실용적인 마인드셋으로 안팎의 도전을 이해하고 한국은 그게 필요하다. 실용적인 내용. 이재명 그 후보가 Foreign Affairs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한국을 위한 현실적인 비전, Practical Vision for South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한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 이름 다 나와 있는 그 투표용지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제일 뭐 많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주리주 그 컬럼비아에서도 전에는 이 미주리주에서 선거를 하려면 한국 분들이 선거를 하려면 시카고 일리노이주까지 갔었어야지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컬럼비아에 이렇게 투표소가 생겨서 잘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투표 날이 일주일 조금 더 남았고 일주일 뭐 이틀 남았나요? 일주일 하루인가요? 이틀인가요? 남았고 미국은 부재자 투표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저는 정규 방송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많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